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바로 2025년 1회 전기공사기사 필기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전력공학입니다. 이 전력공학 21번부터 40번까지 총 20문제를 알아보게 될 것인데요. 25년 1회 전력공학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을까요? 아마 이 문제를 보시면 많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비중이 꽤 높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신출 유형이 나왔음에도 그 신출 유형 자체가 아마도 여러분이 전력공학, 특히 이제 강의에서 봤던 그런 이론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전부를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던 그런 회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문제 잘 가져가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한류 리액터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전류를 제한하냐면, 자, 우리 어떤 전원측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러한 한류 리액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뒤쪽에 어떤 것이 설치가 되어 있냐면 CB, 차단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류 리액터가 이렇게 없으면 이 차단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만이 계통에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 단락전류라고 하는 것은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전류 IN으로서 단락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한류 리액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이 한류 리액터에도 퍼센트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류 리액터의 퍼센트 리액턴스가 이렇게 합성으로 더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 분모값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단락전류를 감소시켜 줄 수 있겠죠. 이처럼 차단기의 전원 측에 직렬로 연결되어서 차단기의 단락전류를 경감시키고 기기의 보호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기기를 보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4번 단락전류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가공송전선에 사용하는 애자련 중 전압부담이 가장 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압부담이 가장 작은 것을 물어보거나 이처럼 전압부담이 가장 큰 것을 물어보거나 둘 중 하나로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철탑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철탑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애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 애자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애자련 중에서 전압부담이 가장 큰 것은 이 전선에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 송전선로가 154kV 송전선로면 이 전선에 가장 가까운 이 애자련이 가장 전압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선에 가까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전압부담이 가장 작은 것을 물어볼 때 이 철탑에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니라 철탑에서 전선 쪽으로 몇 분의 몇 지점? 3분의 1 지점에서 전압부담이 가장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전압부담이 가장 큰 건 전선에 가장 가까운 거, 전압부담이 가장 작은 건 철탑에서 3분의 1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철탑에서 3분의 1 지점, 이거는 전압부담이 가장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전선에 가장 가까운 것이 전압 최대 부담이다 라고 해서 정답을 1번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력발전소의 댐을 설계하거나 저수지의 용량 등을 결정하는 데 가장 적당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요. 저수지의 용량 등을 결정하는 데, 그리고 수력발전소의 댐을 설계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런 댐을 설계하거나 저수지의 용량을 결정하려면 전체 유량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한 곡선이 바로 적산유량 곡선이 돼요. 적산유량 곡선은 가로축에는 일자 또는 일수, 시간을 나타내고요. 세로축에는 그때까지의 누적 유량을 나타낸 곡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산 유량 곡선을 그려보게 되면 간단하게 자,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곡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 끝에서 얼만큼이 누적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적산 유량 곡선을 통해서 저수지의 용량이라든지 수력발전소의 댐을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현상 방지 대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 부근의 공기 절연이 부분적으로 파괴됨에 따라 그곳에서 빛과 소리를 동반한 방전 현상을 우리가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게 되죠. 코로나 현상은 좋지 않은 것이죠.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방지해야만 하는데, 자, 그것으로 대책으로 잘못된 것은 3번 충분한 연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연가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있냐면 선로 정수를 평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직렬공진을 방지하고 통신선 유도장애를 경감시킬 수 있죠. 그런데 나머지 1번, 2번, 4번은 그럼 방지대책이라는 소리잖아요. 자, 코로나 현상 공식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 임계전압 E0라고 하는 것은요. 24.3 M0 M1 델타 D의 로그 R분의 D로서 기본 단위가 킬로볼트입니다. 킬로볼트. 여기서 이제 M0라고 하는 건 전선의 표면 계수입니다. 전선이 단선인지 연선인지 그리고 매끈한지 그리고 거친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계수고요. M1은 날씨 계수입니다. 날씨 계수는 비가 오는지 흐린지 눈이 오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 D는 전선의 지름으로서 기본 단위가 반드시 센티미터여야만 합니다. 센티미터여야만 여기가 킬로볼트가 나와요. 그 다음에 R은 전선의 반지름 미터, 등가 선간거리 D 미터입니다. 이 R이랑 D는 동일한 분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수에 있기 때문에 둘의 단위를 통일만 시켜주면 돼요. 센티미터이든 미터이든 통일만 시켜주면 된다. 그리고 델타 같은 경우에는 상대 공기 밀도로서 온도에 반비례하고 기압에 비례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굵은 전선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름이 증가하죠. 지름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D가 증가하니까 코로나 현상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이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이, 자, 여기 D가 증가했는데 D가 증가하면 R도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R이 증가하면 분모에 있으니까 결국에 코로나 임계전압 감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R 같은 경우에는 로그 함수 안에 있고요. D는 그냥 상수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만약에 2배 증가하면 코로나 임계전압도 그거에 비례해서 2배 증가하게 되는데, 그냥 반지름이 만약에 같이 2배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여긴 로그 함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비율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향 자체가 D에 의한 영향이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네, 복도체 방식을 사용해도 우리 복도체 어떻게 해서 등가 반지름이 커지죠?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마지막 가선 금속 부속 품류, 이걸 가선 금구류를 이제 용어가 바뀐 건데, 이런 가선 금속 부속 품류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선 공사에 필요한 금속 자재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데드핸드 클램프, 볼 크레비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 걸 표면을 매끄럽게 해서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듬어주는 것 또는 새 것으로 교체해주는 것을 개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송전선로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서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대지 전이가 루트 3배 상승하고 지락 전류가 최소인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루트 3배 상승 지락 전류 최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간혹 여기서 건전상의 대지 전이가 루트 3배니까 비접지다라고 생각해서 1번 고르셨으면 틀린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락 전류가 최소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서 지락 전류가 최소인 것은 우리 소호 리액터 접지가 됩니다. 어떤 역할을 수행합니까? 소호 리액터 접지는, 소호 리액터는 예를 들어 송전선로가 이렇게 있으면 중성점에 어떤 걸 연결해요? 소호 리액터를 연결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각상의 대지 정전 용량이 있겠지만, 이때 3선을 일괄한 대지 충전 용량과 이런 소호 리액터의 용량을 병렬 공진시켜 줌으로써, 이걸 병렬 공진시켜 줌으로써 지락 전류를 최소화해 주는 거. 이것이 소호 리액터 접지잖아요. 그래서 특징이 지락 전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송전을 지속할 수 있는 과도한 정도가 매우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너무 지락 전류가 작아서 통신선 유도장애도 작고요. 그 다음에 고장 검출이 대신에 좀 어렵다는, 왜냐하면 지락 전류가 작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보호개전기 동작이 불확실하다. 접지장치, 소호 리액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접지장치 가격이 비싸다라는 것이고, 단선시 직렬공진에 의한 이상전압이 최대이다. 단선하면 끊어지게 됨으로써 병렬공진이 아니라 직렬공진이 됨으로써 이상전압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일선 지락시 건전상 대지전이는 소호 리액터 접지에서 루트 3배 상승을 하고 대신에 지락 전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33kV 이하의 단거리 송배전 선로에 적용되는 비접지 방식에서 지락 전류는 다음 중 어느 것을 말하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설 전류, 충전 전류, 뒤진 전류, 단락 전류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 우리가 비접지 송전 선로를 개요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비접지 송전 선로는 보통 델타 결선이라고, 델타 전선 연결이라고 하게 되는데, 만약에 한 상에 이렇게 지락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에서 지락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면 지락전류가 어디로 흘러갈 수 있어요? 비접지에서는 흘러갈 경로가 없지만 이 정전 용량을 통해서밖에 못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자연 소멸되거나 이 정전 용량을 통해서 공급이 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 지락된 상은 전류가 흐를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등전이니까요, 대지랑. 대신에 어디로 흘러가냐면 나머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건전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흘러갈 때 단순히 스칼라, 그러니까 크기 값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벡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벡터적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락전류가 벡터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락전류는 J3ωc2가 됩니다. 원래 충전전류가 이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 충전전류잖아요. 근데 충전전류가 IC가 ωc2거든요. 근데 비접지에서 지락전류가 발생하면 이거는 3ωc2예요. 근데 간혹가다 이러신 분이 있어요. ωc2에서 3ωc2 됐으니까 정전 용량이 3개니까 그냥 3 곱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값이 일치할 뿐이지 3개여서 3ωc2가 아니라요. 2개 건전상으로 공급된 게 벡터적으로 더해져서 3ωc2가 된 거예요. 절대 이 3개가 있어서 3ωc2가 아닙니다. 어쨌든 충전전류, 이 정전 용량을 통해 흐르는 전류는 충전전류고 고장상의 영상 전압보다 90도 위상이 앞서다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상 3턴식 송전선에서 L을 작용 인덕턴스라고 하고 L2 및 LM은 대지를 귀로로 하는 일선의 자기 인덕턴스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라고 했을 때 이들 사이의 관계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줄글로만 보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그려지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 위에 보시면 전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송전선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지를 귀로로 하는, 돌아가는 길로 하는, 즉 이렇게 전류가 갔으면 돌아가는 길을 대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가 대지고요. 대지로 이렇게 전류가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지구예요. 그냥 지구의 어떤 대지의 반지름을 H라고 한 것이고요. 대지로부터 전선이 시설된 높이를 스몰 h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평균 높이는요. H2는 2분의 H 플러스 H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송전선이 있고 대지를 귀로로 하는 이런 곳에서의 대지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는요. 일선의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는 유도 과정을 제가 너무 복잡해서 생략하고 결과값만 말씀드리면 자기 인덕턴스 같은 경우에는 0.1 더하기 0.4605의 로그 R분의 2H2로서 적을 수가 있게 되고 상호 인덕턴스 같은 경우에는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등가 성간거리 D분의 2H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용 인덕턴스 공식을 뭘로 알고 있냐면요. 자, L이라고 하는 것은 0.05에 0.4605의 로그 R분의 D라고 알 수 있어요. 그쵸? 근데 0.05랑 0.4605 로그 R분의 D가 나오기 위해서 이 L2와 LM 사이의 관계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L이 뭐예요? 이 L이 요 L이에요. L은 이렇게 상호 연산을 했을 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0.05가 나오려면 0.1에서 0.05를 빼주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0.460 로그 R분의 2H2에서 0.460 로그 R분의 로그 D분의 2H2를 빼주면 여기는 앞에가 같으니까 묶어주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이 분모 뒤에 있는 분모 분자 있죠. 여기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만약에 뺄셈이다. 그러면 이 뒷부분만 써볼게요. 로그 R분의 2H2 마이너스 로그 D분의 2H2라고 했을 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뺄셈은 분모 분자로 갑니다.
여기 있는 것이 분자로 가고요. 여기 있는 것이 분모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자, 로그 어떻게 돼요? 이게 분자로 가니까 R분의 2H2가 되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D분의 2H2가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2H2 지워지고 R분의 D가 되고 우리가 알던 요 식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작용 인덕턴스는 자기 인덕턴스 빼기 상호 인덕턴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나타낸 관계식은 정답은 2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송전철탑에서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역섬락이라고 하는 것을 역불꽃 방전이라고도 하게 되는데 본래 섬락이라고 하는 것은 송전선에서 철탑 쪽으로 애자를 통해 애자 아킹온을 통해서 대지로 들어가는 것을 섬락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역섬락이라고 하는 것은 철탑에서 거꾸로 전선 쪽으로 가는 그런 섬락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철탑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철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애자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애자에는 전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자가 하는 역할이 전선과 지지물 사이를 고정하는,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절연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철탑의 가장 최상단에 뭐가 있어요? 가공지선이 있어요. 가공지선의 역할이 뭡니까? 직경뢰, 유도뢰 등을 차폐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송전선을 보호하는 게 주 목적이죠. 여기는 송전선이 될 것이고 여기는 애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애자에는 애자 보호 장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어요? 아킹혼이라고 하는 이런 애자 보호 장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섬락이 발생한다. 낙뢰가 내리쳐서 송전선의 전위가 높아져서 애자를 거쳐 이렇게 철탑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애자가 파괴되지 않도록 이 아킹혼 극간의 섬락이 발생해서 대지로 안전하게 흘려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낙뢰에 의한 방전 전류가 워낙에 크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철탑의 모서리에 있는 어떤 것? 접지 저항, R 때문에 여기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고 V는 R에 의해서 I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전위도 높아져서 만약에 낙뢰가 내리쳤는데 철탑의 전위가 송전선의 전위보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라고 하는 건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원래는 섬락이라고 해서 전선에서 철탑 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철탑에서 전선 쪽으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역섬락이라고 하게 되고 이것을 꼭 막아야만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방전 전류를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V는 IR에서 I를 건드릴 수 없으면 뭐만 건드릴 수 있어요? R만 건드릴 수 있어요. R은 철탑의 탑각 접지 저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다가도 만약에 못 줄이게 되면 거기에 추가로 매설하는 것이 뭐예요? 매설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탑에서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탑각 접지 저항의 감소도 되고 그것의 일환으로 매설지선도 된다. 그래서 자주 물어보니까 이 문제 정답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저압 네트워크 방식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배전 방식 중에서 저압 네트워크 방식 어떻게 생겼을까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망상 배전 방식,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동일한 변압기, 동일한 변전소 측에서 나온 고압 배전선을 변압기 2차 측을 같은 저압선으로 연결해서 동일한 부하에 동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하게 되고 대형 빌딩과 같은 고밀도 부하 지역에 적합한 방식이 바로 네트워크 배전 방식입니다. 근데 네트워크 배전 방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것이 눈에 띄냐면 네트워크 프로텍터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띄어요. 네트워크 프로텍터라고 하는 것은요, 역류를 방지합니다. 어떤 걸? 전류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줘요. 왜 막아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고압 측에 어떤 사고가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류가 이 고압 측에 사고가 발생하니까 이 저압 측에서 고압 측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감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프로텍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보호기이기 때문에 설비가 좀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특징은 무정전 전력 공급이 가능해서 공급 신뢰도가 매우 높으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변압기나 네트워크 프로텍터 설치에 따른 비용이 비싸다. 전압 강화나 전력 손실이 낮고 부하 증설 용이하다. 그리고 인축에 대한 감전사고의 우려가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압 네트워크 방식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특별한 보호장치가 필요 없다는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어느 송전선로의 대지전압이 2V, 선로전류 I,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했을 때 삼상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대지전압, 선로전류, 임피던스 이런 것이 존재했을 때 삼상 단락 전류를 한번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단락 전류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단락 전류 IS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분의 대지 전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보기를 보니까 어떤 것이 들어가요,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가 들어가요. 아,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이런 단락전류 공식을 나타내야 되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공식을 밑에다 한번 새로 작성을 해볼게요.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대지전압 2분의 전압강화 IZ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Z로 정리를 해볼게요. Z로 정리를 하면 2 넘어가고 I 넘어가고 100 넘어가니까 100 곱하기 I 분의 퍼센트 Z 곱하기 대지전압 2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이 Z를 구한 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100 I 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2가 될 것이고 분자에는 대지전압 2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사실 이 대지전압 2라고 하는 것을 또 분수로 나타내면 1분의 2가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 가운데 거 바깥쪽 거 곱하면 되겠죠? 퍼센트 임피던스 2분의 100I 2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2를 약분하면은 어떤 공식이 나오게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I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단위는 암페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저압 배전선로에서 부하율과 손실계수 사이의 관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부하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기간 중에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나눈 값, 즉 최대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의 비를 의미하게 되죠.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100%의 퍼센트로 나타나는데 보통 100 이상으로 가진 않습니다. 부하율이라고 하는 건 평균 전력이 최대 전력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100%보다 아래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부하율은 예를 들어 0.8이라고 한다면 0.8의 제곱은 뭐예요? 0.64가 되고요. 이거는 0.8보다는 0.64가 더 작죠. 그런데 이 배전선로에서 부하율과 손실계수 사이의 관계는 손실계수가 있고요. 부하율의 제곱보다는 크고 부하율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 이거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F제곱 HF 이것이 만약에 1이 여기 있어도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맞는 것이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0 F제곱 HF1이잖아요. 근데 이게 부등호가 반대로 되어 있고 숫자가 1이 여기로 가 있어도 0 F제곱 HF1 이러면은 맞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부등호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우리가 정답을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고, 정전 등의 중대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정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용 배전선로로 전환하는 장치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1번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개폐하고 고장전류를 차단하는 기기입니다. 대표적인 장치죠. 보호장치고 2번에 리클로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 재폐로 차단기로서 배전선로의 순간 고장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고장이 발생하면 개방했다가 다시 몇 초 후에 투입하는 그런 것을 리클로저라고 하게 되고요. 섹셔널라이저는 리클로저와 반드시 같이 동작이 되어야 되고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리클로저의 동작 횟수를 기억했다가 이것이 너무 많으면 순간 고장이 아니라 영구 고장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를 완전히 구분시켜버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정답은 4번 자동부하 전원 개폐기인데요. ALTS는 가공배전선로에서 정전 시 큰 피해를 입는 수용가에 이중 전원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용부하에서 예비부하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ALTS라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력계통에서 내부 이상전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내부 이상전압. 우리 이상전압에는 내부 이상전압도 있고 외부 이상전압도 있거든요. 외부 이상전압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방전전류가 큰 뭐죠? 그렇죠. 낙뢰, 직경뢰와 유도뢰 등이 외부 이상전압에 해당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무부하 선로 개폐 이상전압이라든지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송전선로의 페란티 현상이라든지 변압기 3상 비동기 서지 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내부 이상전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개폐 서지도 있어요. 개폐 서지가 이제 이런 개폐 이상전압을 말하게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 유도뢰라고 하는 것은 낙뢰로 인해서 전자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되는 거랑, 또는 뇌운과 대지 사이의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유도되는 그런 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채용되고 있는 가스 절연 개폐 설비 GIS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GIS 가스 절연 개폐 장치와 G3 가스 차단기 특징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1번 대기 절연을 이용한 것에 비해 현저하게 소형화할 수 있으나 비교적 고가이다. 자, 그리고 2번 소음이 적고 충전부가 완전한 밀폐형으로 되어 있어서 안정성이 높다. 3번 가스 압력에 대한 엄중 감시가 필요하면 내부 점검이 부품 교환이 번거롭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하기 위해선 장단점을 알아야 되겠죠. 장점, 소형화할 수 있다, 완전히 밀폐되어 안정성이 높다, 환경 조화를 기할 수 있고 소음이 적다,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오염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뢰도가 매우 높아요. 그리고 미리 조립돼서 운반되기 때문에 설치 공기가 짧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단점은 뭐냐? 단점은 비싸다. 그리고 가스 압력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내부 점검 및 부품 교환이 번거롭다. 밀폐형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액화 및 산화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랭지, 산악지방에서도 액화 방지 및 산화 방지 대책이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내용이죠. 필요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변전소에서 비접지 선로의 접지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에 영상전류를 공급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핵심 키워드 영상전류를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영상전류 공급하는 거 이 중에서 어떤 거죠? ZCT, 영상 변류기입니다. 영상 변류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상인 경우에는 A, B, C 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전선이 들어가면 영상 전류 3I0가 이렇게 돼서 지락 계전기가 동작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 전류를 공급해서 어쨌든 이 지락 계전기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주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영상 변류기 ZCT라고 하게 되고요. 정의를 보시면 고압 이상의 전력계통에서 설치되어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기기이다. 일반적으로 회선이 많은 계통에서 선택 지락 계전기. 선택 지락 계전기가 뭡니까? 여러 2회선 이상의 배전선로에서 지락 고장이 발생한 회선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전기죠. 이런 선택 지락 계전기와 조합해서 지락 시 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화력발전소에서 매 10만 킬로와트를 부하율 90%로 60일간 발전하는 데 필요한 석탄은 약 몇 톤인가? 단, 사이클 효율 40%, 보일러 효율 98%, 발전기 효율 85%이고 석탄의 발열량은 5,500kcal/kg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어떤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까? 바로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이란 M 곱하기 H 분의 860pt로서 구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100을 곱하면 퍼센테이지가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각각의 문자들을 나타내는 걸 보면 M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연료의 소비량이에요. 기본 단위가 킬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H라고 하는 건 연료의 발열량이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기본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거는 발전 전력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기본 단위는 킬로와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건 시간이에요. 여기의 기본 단위는 아워거든요. 아워. 그런데 여기 보시면 60일간 발전이에요. 60일간. 하루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그걸 60일간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60 곱하기 24죠. 그래서 t에는 60 곱하기 24를 대입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열 효율이 아니죠. 열 효율이 아니라 어떤 걸 구하는 거예요? 화력발전소에서 필요한 석탄을 구하는 거예요. 석탄. 여기에는 열 효율이 다 주어져 있어요. 사이클 효율과 보일러 효율과 발전기 효율이 주어져 있고 결국에 이 합성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 개의 효율을 모두 다 곱한 값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석탄이 몇 톤인지 킬로그램이 아니라 몇 톤인지를 물어봤으니까 이 M을 구해야 된단 말이죠. M. 그래서 여기다가 M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M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면 에타와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에타 H 분의 860 PT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00은 그냥 빼고 우리 퍼센테이지를 소수로 나타낼게요. 0.4, 0.98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이렇게 구하고 되면은 이걸 한 번씩 채워볼게요. 에타라고 하는 건 0.4 곱하기 0.98 곱하기 0.85라고 문제에서 줬고요. 그쵸? 괄호 치고. 곱하기 발열량은 5,500이라고 했고요. 분의 860 전력량을 열량으로 환산하기 위한 수치입니다. 곱하기 전력 10만 킬로와트 곱하기 T 뭡니까? 60 곱하기 24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부하율 90%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킬로와트를 부하율 90%를 고려하면 여기에 0.9를 곱해줘야 됩니다. 부하율을 곱해줘야 돼요. 60일간이니까 60 곱하기 24.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은요, 아마 6818톤이 나올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런데 가장 가까운 것은 6820톤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인데 여러분이 아마 이걸 그대로 치면 킬로그램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공식에서 기본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톤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1000킬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1톤이잖아요. 그럼 숫자를 보면 1000에서 1이 되려면 무엇을 곱해야 돼요? 킬로그램이 톤이 되려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도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선간 전압이 154kV이고 한 상당의 임피던스가 j8옴인 기기가 있을 때 기준 용량을 100MVA로 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약 몇 퍼센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10V 제곱분의 PZ로서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때 V라고 하는 건 선간 전압으로서 기본 단위가 반드시 킬로볼트여야만 합니다. P라고 하는 것은 용량, 기준 용량으로서 반드시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여야만 하고요. 자, Z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의 단위가 옴으로서 되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풀어보면 10 곱하기 154의 제곱 분의 기준 용량이 지금 100메가볼트 암페어인데요. 여기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어야 돼요. 자, 저것을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꾸면 10만 킬로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임피던스 지금 J8이라고 돼 있는데 크기가 8인 것이죠. 그렇죠? J8 크기 8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3.37%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동 임피던스 Z1은 300옴인 선로에 파동 임피던스 Z2는 1500옴인 변압기가 접속되어 있다. 선로로부터 600kV의 전압파가 들어왔을 때 접속점에서의 반사파 전압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상 전압의 진행파를 개요도를 나타내면 자, 여기를 접속점이라고 할게요. 이쪽의 임피던스를 Z1이라고 하고요. 이 접속점 이후를 뭐라고 했죠? Z2는 1500옴인 변압기가 접속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Z2가 있는 것이고, 자, 여기에 입사파 전압 E1이 입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여기 접속점을 기준으로 반사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2가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반사되는 이 전압, 이 2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반사파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사계수 로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도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값만 보게 된다면 반사계수 로라고 하는 것은 Z2 더하기 Z1 분의 Z2 마이너스 Z1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 Z2는 접속점 이후의 임피던스, Z1은 접속점 이점의 파동 임피던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토대로 대입을 해보면 1500 더하기 300 분의 1500 마이너스 300이 됩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면 1800 분의 1200이니까 이거는 3분의 2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반사계수에다가 입사파 전압을 곱하게 되면 이것은 곧 반사파 전압이 됩니다. 따라서 이 반사파 전압이 얼마였냐면, 입사파 전압이 얼마였냐면 600kV였기 때문에 3, 600 지워져서 200, 따라서 총 반사파 전압은 400kV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삼상 배전선로의 말단에 역률 60%, 60kW의 평형 삼상 부하가 있다. 부하점의 부하와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하여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하고자 할 때 콘덴서의 용량은 단, 부하단의 전압은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살펴보면 역률, 전력이 주어져 있고요.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하고자 한대요. 우리가 선로 손실을 공식으로 나타내보면 PL은 V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P제곱 R로서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부하단의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했고요. 전력도 일정하고 저항은 나와 있지 않으니 고정된다라고 보면 선로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역률 자체를 개선하겠다, 증가시키겠다라는 것이고, 선로 손실 최소는 곧 코사인 세타가 1, 역률이 1인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역률을 60%에서 100%로 개선할 때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 QC라고 하는 것은 P에 개선 전 역률을 이용한 탄젠트 세타 1, 개선 후 역률을 이용한 탄젠트 세타 2로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유효 전력은 60kW라고 했으니까 60이라고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1은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그러면 0.6분의 0.8이었습니다. 개선 전에. 그 다음에 여기는 개선 후에 1분의 0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그 값은 80kV 암페어가 나오게 되고 정답은 3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달로기라고 하는 것, 디스커넥팅 스위치죠. DS의 약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로기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요? 이 달로기 자체는 아크를 소화할 수 있는 소호 장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가 없어요. 부하 전류도 차단할 수 없어요. 무부하 시에만 개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크를 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지 않아서 부하 전류 못하고 고장 전류 못합니다. 다만 무부하 시에 선로의 충전 전류나 변압기 여자 전류에서처럼 아주 작은 전류가 흐를 때에는 개폐가 가능하고요. 비교적 권장하진 않아요. 따라서 기기의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서 차단기를 먼저 오프하고 무전압 상태에서 달로기를 오픈해서 완벽하게 분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달로기입니다. 그래서 달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호 장치가 있어서 아크를 소멸시킨다가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